2023년 7월 24일 10시 00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내신 구조대 유진쌤이 등장했다. 우리 강의로는 8강입니다. 8강 임진왜란의 발발과 영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왕들 먼저 한번 쭈루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중, 인, 명까지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일자로 바르게 썼나요? 그런 것 같은데. 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자신의 아들인 정종과 태종에게, 물론 태종한테는 원해서 물려준 건 아니었지만 왕위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었던 세종대왕이 즉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 그리고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즉위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단종을 축출을 해내고 실권에 장악하는 사람 누구였죠? 누구였죠? 네, 세조가 되겠습니다. 세조가 실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네 글자로 개유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종. 그 다음에 성종. 성종께서는 누가 롤모델이라 그랬어? 맞아요. 바로 세종대왕님처럼 이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게 꿈이었었다. 그래서 세조 때 정계를 장악했었던 훈구 세력들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누구를 등용시킨다? 자림 세력을 등용시키게 된다. 자, 그리고 연산군. 연산군은 이 조선의, 이 철학자의 나라, 이 조선의 기반과 맞지 않게 왕도 정치가 아니라 왕도 정치와 다른 패도 정치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폐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종, 인종. 자, 중종의 아들 둘이죠. 명종. 이렇게 됐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짧게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복습하는 것이겠지요. 자, 태조 이성계가 이제 뭘 했어? 국가를 열었어. 우리 오늘 봤었던 테스트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위화도 회군을 먼저 하고, 이건 고려 때야. 그리고 고려 때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실시했어요? 맞아요. 가전법을 실시했어요. 자, 가전법을 실시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건국, 국호가 조선으로 정해지고, 조선. 그리고 나서 한양으로 천도한다. 대산인수가 뛰어난 한양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부터는 뭐야? 조선인 것이죠. 빨간색은 어디야? 고려일 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종 넘어가고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던 왕이야. 그러면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지 중에서 무엇을 실시했을까요? 여러분 녹화되고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의정부 서사제랑 육조직계제 중에서 뭐가 시행됐을까요? 네, 맞아요. 육조직계제가 실시된다. 육조직계제가 되면은 육조의 권한과 그리고 왕의 권한은 올라가겠지만 어디의 권한은 내려가요? 그렇지.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된다. 그리고 왕권은 강화된다. 대표적인 이제 태종 이방원의 업적. 일단 첫 번째, 이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아버지였었던 이 태조 이성계 때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7번째 왕자였었던 이방석을 축출해냈었고, 그리고 이 태조의 건국 파트너, 든든한 개국 파트너였었던
정도전까지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종 때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과 넷째 아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 이 2차 왕자의 난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면서 태종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없죠.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군대인 사병을 통해 가지고 실권을 장악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병을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버려? 없애버리죠. 그쵸? 없애버린다. 사병혁파.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재정의 90%는 대부분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호패법 신분증을 주게 된다. 호패법, 가가호호 집집마다 16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 양인 남성들한테 주었었던 신분증 같은 것, 조선에 이 세금을 수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했었다. 또 세 번째 뭐 있었을까요? 이 태종 이방원에 업적하면 빡 떠오르는 거. 의정부 서사제도, 자, 육조직계제도 나왔고, 사병파도 나왔고, 호패법도 나왔고, 또 뭐 있었을까? 막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명과 우호적인 관계, 우호 관계.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억울할 때마다 두들기는 묵, 신문고 등이 이제 최초로 설치됐다. 이런 것들 이제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태종 이방원, 무서운 태종 이방원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그의 셋째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이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면서 이제 자신의 셋째 아들한테 왕위를 주고, 그리고 세종은 자기 나름대로 왕권보다는 이 신권과 왕권이 잘 어우러지며 왕이 도덕적 정치를 할 수 있는 왕도 정치를 추구함에 따라 이 육조 직계제에서 무엇으로 바꾸게 돼요? 맞아요.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의정부 서사제.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다. 왕도 정치 추구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세종대왕의 업적 첫 번째 집현전을 설치하죠. 그쵸? 집현전을 설치해서 이 집현전 합자들과 같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묻어나는 우리 오늘날에 쓰고 있는 이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표음 문자, 소리기관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었던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다. 훈민정음 창제하게 된다.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반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종의 업적 또 뭐가 있었다? 대외정책이 있었다. 대외정책은요, 4대 교린 정책이었어요. 4대 교린. 4대는 어느 관계? 요때부터 시작됐었죠. 명과 4대 관계. 그리고 교린은 어느 나라랑 어디랑 어디였어? 와, 맞아요. 외와 여진이었어요. 그래서 외, 여진, 별로 우리가 나누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와는 자, 대외정책은 요렇게 크게 나눠서 요렇게 나눠보는 거야. 이 두 외와 여진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고 있었다? 교린, 이웃으로 맺고 있었다. 가까워. 그치? 여진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맞닿아 있죠. 압록강이랑 두만강 쪽, 그보다 위에 간도 지역에 이제 여진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쓰시마섬이 되겠습니다. 대마도. 자, 그래서 우리 위에는 강경책, 아래는 조금 부들부들한 회유책으로 한번 적어보자고요. 회유책. 자, 외에 대한 강경책 뭐가 있었죠? 누구를 어디에 파견했어? 그렇지, 이종무를 쓰시마섬에 파견했어요. 이종무. 쓰시마섬에
파견을 했었다. 그리고 회유책으로는요, 세계의 항구를 개방해가지고 제한적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삼포개항. 무슨 항구? 부산포, 연포, 제포 해가지고 세개의 항구인 거예요. 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포를 제일 먼저 개방했었어요. 자, 여진에 대한 강경책은 무슨 책이 있었다? 4군 육진 개척 바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4군 육진 개척하게 된다. 자, 우리가 선생님 이 대외 정책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 들어. 잘 들어, 재영아. 우리나라 한반도를 선생님이 대략 이렇게 그렸어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 요 압록강이랑 두만강 위에 있는 게 바로 여진 세력이었었고, 이 밑으로 우리를 계속 침입하는 게 왜라고 하는 세력이었어. 북쪽과 남쪽으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계속 마주쳐야 되는 이웃들이야. 근데 나라를 이사갈 수 있어요? 나라를 이사갈 수 없어. 우리가 영토를 똥 떼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도 싫어도 얘네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아이고 안녕 친구 하면서 부들부들하게 회유책을 펼쳐가지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갔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압록강 그리고 동쪽이 두만강에 흐르고 있는데요. 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4군 육진을 개척해서 4군에는 압록강에다가 4군을 개척해서 최윤덕 장군을 보냈었고, 그리고 육진에는 누구를? 두만강 호랭이로 불리는 김종서를 파견하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무슨 정책? 3인 정책도 펼쳤었다. 3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다. 자, 여진에 대한 회유책은 그럼 뭐였을까요? 무역소를 설치했다는 거야. 이게 국경무역이라 그래가지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 특히나 압록강이랑 두만강 같은 경우에는요, 폭이 좁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넘어올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국경지대에다가 무역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했어? 여진족들이 만약에 조선에 내려와가지고 살겠대. 여기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밀어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정착 지원, 토지나 관직을 하사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주택을 주기도 했어요. 집을 줘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렴 여기까지 했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시험 문제에서 수능 문제로 나왔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세종 다음에 문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종은요, 어린 단종이 축출되어 누구한테? 세조에 의해 가지고 축출되게 되면서 이 개유정난을 통해 세조가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바로 수양대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조는요, 왕권 강화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야, 세조, 당신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선의 신하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가장 똑똑한 학자들,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학자들은 집현전에 많았었단 말이야. 이 집현전을 어떻게 했었지, 재영아? 그렇지, 폐지하게 되는 것이죠. 집현전을 폐지한다. 집현전, 빨간색으로 쓸게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집현전을 폐지하고,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함과 동시에 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시키는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도 폐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경연도 폐지해버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세조의 즉위를 도왔었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 그거는 우리 세조 왼쪽에다가 써볼까? 어떤 세력들이었어? 그렇지. 훈구 세력 대표적인 인물은요, 압구정을 만들었었던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집현전을 폐지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업적 또 뭐 했을까? 세조 때 많은 사육신들 목숨을 걸고 내가 모실 임금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어린 단종뿐이다. 어찌 제가 두 임금을 섬기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절개를 지켰었던 신하들, 사육신들과 세조가 정권을 잡자마자 원래는 이 단종이 신하였는데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세조님 사랑해요. 이렇게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숙주.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해줄게요. 우리 프리미엄 강의를 수강하니까 오늘 집 가서 어머님들한테,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엄마, 여름에 제일 빨리 상하는 이 채소가 뭔지 알아? 여름에 제일 빨리 상하는 나물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어머니께서 글쎄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대부분 콩나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물이 금방 생기거든. 그래서 콩나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비슷해요. 바로 숙주가 여름철에 제일 빨리 상하거든요. 왜 여름에 이렇게 빨리 쉬어버려? 왜 이름이 그렇게 됐지? 당시 세조, 이 단종에서 세조로 넘어가는 이 개유정난 시기에 단종의 신하였지만 이 절개를 버리고 지조를 버려버리고 바로 세조한테 붙어버렸었던 신숙주라고 하는 신하를 비판하면서 여름철에 제일 빨리 쉬어버리는 음식 맛이 빨리 변해버리는 이런 음식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오늘날의 숙주가 되었습니다. 재밌죠? 까르르.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자, 집현전 폐지한 다음에 이 사육신들 그리고 생육신들 뭐야 다 어떻게 했어? 사직서 싹 올렸지. 사직서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안 합니다. 당신의 신하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직서를 냈어. 근데 왜 이렇게 사직서 내기가 편했었다고 그랬지? 그만둬도 뭐가 들어와요? 그렇지.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직 관리들한테만 수주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직전법 실시. 하지만 선생님 이거 직전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현직 관리들만 임금을 받아야죠.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조세수취권을 얻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또 폐단의 길을 밟게 되냐면 어쨌든 누군가는 어쨌든 관리들은 뭐 할 거야? 은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전직 관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직급에 올랐을 때, 관직에 올랐을 때 최대한 뽕을 뽑아먹으려고요. 엄청 세금을 많이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전법이 또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직전법 실시했었고 또 세조께서 법전을 편찬하게 실시하죠. 그 법전이 뭐였어요? 경국대전, 조선 최초의 법전이었었던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작하게 된다. 아시겠죠? 완성은 어느 때 된다? 성종 때 되는 것이다. 요거 시험 문제 1타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종은요, 다시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육조직기제를 어떻게 했어요?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롤모델이 누구라고? 세종대왕이었었다고. 자, 그래서 성종은 이 폐지한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데 자신의 할아버지가 폐지를 시켜놨는데 그걸 꾸역꾸역 부활시킬 수가 없으니 기존에 있었던 홍문관이라는 곳을 제2의 집현전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홍문관 설치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홍문관을 뭐 하는 기구로 사용을 했었던 거야? 왕의 정책 자문기구이자 왕을 공부시키는 경연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 홍문관을 설치해가지고 쓰게 됐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했을까요? 요것도 한번 봐야지.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꽉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등용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고려시대 때 온건파 신진 사대부였었던 무슨 세력? 선비사의 수풀림,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된다. 아시겠죠? 선비 세력,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된다. 이가 조금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종의 업적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국대전. 수양대군 세조 때는 시작이 됐었고, 경국대전이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완성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경연을 재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연 재실시 다시 실시를 해서 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시키려고 했었다. 자,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 시기 때 뭐가 있었다 그랬지? 살인과 훈구가 같이 공존하기를 시작하면서 2강에서 배웠었던 2차 시수업, 우리 목요일 날에 배웠었던 내용들이에요. 사화가 다 발생한다. 연산군 때 사화 몇 번이었어, 대영아? 3번. 네, 2번의 사화가 발생하게 됐었죠. 중종 때는? 갑자사와. 기묘사와. 네,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자, 그럼 명종 때는요? 갑자사와. 네, 을사사화까지 외척끼리의 갈등으로 을사사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연산군 때 사화 무슨 사화라고 맨 처음에? 무오사화. 무오사화는 왜 일어나요? 김종직, 살인세력의 김종직의 조의제문, 초나라 의제한테 보내는 조문을 계기로, 야, 갑자기 왜 너 이런 조문을 보내게 된 거야? 너 딱 봐도 지금 우리 증조부님인 세조를 욕보이는 것 같은데, 에라이, 이놈 죽어라! 당장 김종직을 데려와! 했는데, 김종직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거기에서 김종직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 자, 그것을 빌미로 이제 살인 세력들이 대거 화를 많이 입었었다. 그 다음은요, 김종직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들도 많이 화를 입었었던 사화입니다. 무슨 사화? 기묘. 기묘는 중종이라면서요. 어잉? 갑자사화죠. 갑자사화. 자, 무오갑자 기묘을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오갑자 기묘을사. 5, 무어. 4, 자, 기묘. 3. 다 같이 다시 할게요. 무오갑자 기묘을사. 무어갑자 기묘일사.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사화가, 진짜 극한 직업이죠. 자,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사화는 무엇을 계기로 일어났어요? 자신의 어머니였었던 윤씨를 폐위시키는데 찬성했었던 사람들을 대거 축출해냈던 사건, 폐비윤씨 사건을 계기로 이 훈구 세력과 그리고 사림 세력까지를 같이 다 축출을 해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 연산군이 끌어내려졌네요. 그 다음은 무슨 반정이야? 군자가 있으면 그 다음은 반정이 붙는다 그랬었죠. 중종 반정에 더불어가지고 생겨났었던 이 사건, 무슨 사화?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자, 기묘사화는요, 조선의 가장 개혁적인 정치가였었던 이 조광조가 중종은 자기 손으로 등용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내쳐버리게 됐었잖아요. 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너무나도 시대를 앞서갔었거든. 자, 첫 번째 조광조의 개혁 정치 무슨 내용이 있었죠? 자, 도교의 제단,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소격서 폐지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살인 세력들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관리 추천 제도를 만드는데 그 관리 추천 제도가 뭐야?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반응 너무 좋네요, 오늘. 현량과 실시. 자, 현량과를 실시하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사실 야, 이건 좀 아닌데 요건 좀 선 넘었는데 하면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탄압했었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야. 뭐였죠? 위훈 삭제, 위조된 공문을 삭제한다 라고 해서 위훈 삭제라고 합니다. 위훈을 삭제했었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이 노란색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끝. 자,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빌미 삼아서 훈구 세력들이 이 공훈을 쌓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에이, 조광조, 너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조광조를 축출해냈던 사건,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그래서 중종은요, 자기 손으로 이제 등용했었던 조광조를 자기 손으로 땅! 내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종과 이 장경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첫째 아들, 이 인종이 9개월 정도 즉위를 한 다음에, 선생님 지난번에 소정의 사은품 드린다고 했었는데 안 드렸었네요. 어쨌든, 재위한 지 9개월 만에 결국에는 섭식장애로 더 이상 먹는 것을 어떻게 했어? 거부했죠. 그래서 거식 증세로 인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정왕후 윤씨와의 아들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종 시기에는 을사사화,
인종을 지지했었던 대윤, 윤임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을사사화를 주도했었던 소윤 세력이었던 한마디로 즉슨 명종을 지지했던 문정왕후 윤씨의 남동생인 윤원형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사림 세력과 그리고 대윤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면서 을사사화를 끝으로 사림 세력들이 흐지부지 되는 줄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정계를 차지했었던 건 누구? 바로 사림 세력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선생님이 매주 기분 좋은 그 소식이 있어. 매우 부들부들한 지우개를 얻게 됐단다. 그래서 매우 깨끗하게 지워질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다 쓰셨죠? 지우겠습니다. 다 썼니, 재용아? 거짓말. 자, 우리 이제 다시 임진왜란으로 본격적으로 나가볼 건데요. 복습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우리 조선의 역사를 딱 금방 쓰고 지울게. 조선의 건국연도는 1392년이었었지. 이로부터 딱 200년 뒤면은 몇이에요? 맞아요. 1592년이에요. 1592년부터 광무개혁이었었던 1897년까지를 기점으로 봤을 때 약 500년의 역사잖아. 그치, 얘들아? 이 조선의 건국과 그리고 광무개혁, 정유년의 광무개혁까지의 역사 중에서 딱 가운데를 점 찍어가지고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역사가 바로 조선 중기가 되는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부터는요, 우리가 오늘 배울 곳은 이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중리배교, 그리고 인조반정과 시간이 되면, 오전반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지만,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를 나가볼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조선 중기로 보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조선 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 전기. 오늘 우리가 시험을 봤었던 데는 다 뭐였어요? 그러면 조선 전기가 되는 것이죠. 일렉트릭 아니고요. 까르륵 너무 재밌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딱 그 가운데 기점이 되는 임진왜란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2년 임진왜란을 나가기 위해서는 왜 임진왜란이 하필이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들어왔을까?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 전에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와 국외에서의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빨간 색깔이 어디 갔지? 빨간 색깔 없으면 없는 대로 주황색으로 쓸게요. 국내에서는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크게 약화돼요. 국방력이 크게 약화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조선 전기의 성인 남자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16세부터 60세 이하의 남성들은 16세부터 60세 이하의 남성들은요, 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됐어요. 뭐 학생이나 지방 관리인, 향리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다 군대를 가야 됐었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를 군역의 의무라 그러는데, 군역이 굉장히 문란해지고, 그것이 심화됩니다. 어떻게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가 이렇게 문란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군대를 돈을 줄 테니까, 야, 내가 이번에 농사 잘 돼가지고 쌀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에 이 쌀 받고 저희 군대 좀 대신 가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야, 너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야,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군대 좀 대신 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방력이 약화됐었다. 요 얘기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나가면서 어떻게 조선의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볼게요. 그래서 16세기 군역이 문란하면서 원래 조선은 중앙군들이 무슨 제도였지? 중앙군
위였었잖아요. 이 오위제가 무너지게 돼요. 오위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제 요게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파죽지세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외의 상황으로는